뭐냐면 오늘은 면역계, 우리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작용.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 마스카이 좀 알아줘야 돼.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겨내야 될 거 아니야. 아프면 안 되잖아요. 맞지? 우리 몸이 어떻게 병원체를 막아내는 거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혹시 생물체가 없나? 아, 있죠? 좋습니다.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쭉 넘겨서 115쪽 2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2번입니다. 자, 뭐 책 안 봐도 되고 쌤 설명만 들어도 됩니다. 알았죠? 자, 이게 이제 1호 계정과 2 계정에서 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선천 면역이 있고요.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되겠나? 자, 이 두 개가 2 계정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1호 계정에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선천 면역은 비특이적 방어작용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후천 면역은 특이적 방어작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되겠어? 자, 차이점이 뭐냐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선천, 후천 누가 먼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선천이야. 그러니까 얘는 병원체가 들어오면요 일단은 급하게 방어하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 병원체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병원체 종류 5개 있었잖아. 기억나니? 변형 프라이온, 바이러스,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복습을 해야 되는 건데. 맞죠? 요거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와도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특이해, 비특이해? 비특이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장점이 뭐냐? 광범위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알아들었나?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면역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강한 병원체가 들어오면 대응을 못해. 아씨 이거 내가 못 이기겠는데 하면서 병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제 후천 면역, 이제 뒤늦게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얘는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느려요. 단점은 느립니다. 병원체가 들어오고 나서 한 2, 3일, 길게는 막 일주일씩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맞지? 대응하는 방식은 느린데 좋은 점은 얘는 강합니다. 강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신에 광범위하지는 않아요. 특정 병원체만 너만 조지겠어 이런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얘는 특정 병원체에만 반응한다. 에 대응한다 라는 거죠. 요런 두 가지 면역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천 면역의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좀 적어 드릴게요. 얘는 장벽 방어 되겠나?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꼽살이 들어가서 염증 반응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아요. 염증 반응, 식세포 작용. 이게 이제 식세포 작용이라고도 하고 식균 작용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선천 면역 방식이 있고요. 후천 면역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요렇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쌤이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자, 보자. 첫 번째. 선천면역입니다. 선천면역. 얘는 특이하다, 비특이하다? 뭐라고? 비특이하다. 그렇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야.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장벽방어인데요. 장벽방어는 별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냐면 병원체가 사실은 공기 중에 어때요? 많이 있어요. 맞지? 근데 이거 왜 우리 지금 병을 못 일으키면 성민 지금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성민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아프니? 잠을 못 잔 거야? 아니면 뭐 피곤한 거야? 아픈 거야? 둘 다야?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너무 피곤하면 조금씩 이렇게 쉬면서 들읍시다. 알았죠? 좋습니다. 자, 장벽방어는 뭐냐면 공기 중에 이미 병원체는 많아. 근데 이게 우리를 왜 감염시키지 못하냐면 1차적인 방어선이 있죠. 이거 뭐야 이거? 피부. 맞나? 그리고 피부가 안 덮여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귓구멍, 뭐 눈구멍, 콧구멍, 입 맞죠? 이런 구멍으로 병원체 들어올 수 있어요. 맞나? 근데 이게 또 어디서 걸러지냐면 여러분들 기관지에도 털이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에도 코털 있죠. 코털 그거 너무 빡빡 밀면 안 돼요. 병원체 너무 잘 들어온다. 예? 귀에도 뭐 있죠? 털 있고 점액질 있어요. 맞지? 눈에도 눈물 흐르고 있고. 맞나? 이런 이제 피부가 1차 방어선 그리고 이제 털이나 점액질 같은 것들이 병원체가 체내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벽 방어야. 피부. 맞죠? 그 다음에 털. 맞죠? 그 다음에 점액질. 요런 게 있다라는 거죠. 되겠나? 그쵸? 여기서 쌤이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하나만 딱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물이라고 합시다. 눈에는 뭐 눈꺼풀 털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눈물에 뭐가 있냐면 눈물 뭐 점액질이라고 할게요. 눈물이나 아니면은 뭐 콧물, 그다음에 뭐 침 이런 데 있죠. 맞나?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라이소자임. 되겠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영어로 엔자임이거든요. 자임이야, 자임. 오케이? 엔자임이 효소인데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친구의 역할은 세균의 세포벽 형성을 억제합니다. 세포벽 형성을 억제해서 세균이 세포벽을 못 만들게 해서 세균이 터져서 죽어요. 이제 약간 1차적인 어떤 방어 효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눈물이나 콧물 같은 점액질에 들어있는 효소입니다. 되겠어? 세균의 세포벽을 형성을 억제한다. 그러면 세균성 질병을 잘 막을 수가 있겠죠. 기억나나? 세균성 질병의 종류? 그렇지. 펩시랑 콜라가 싸우면 결국 파탄한다 해서 팩콜 결파탄 5개 있었어. 맞지? 그렇게 5개만 외워주면 되는 거야. 자, 요게 장벽 방어고요. 근데 이제 장벽 방어가 안 먹힐 때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처가 나는 거야. 그럼 피부가 어떻게 돼? 뜯어지죠. 뭐가 나와? 피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혈관이 그대로 드러나지. 그 안으로 병원체가 어떻게 되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 이제 염증 반응과 상처 생기면 염증 반응 나타나죠? 염증 반응과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는데 요걸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건 뭐죠? 오, 그렇지. 거의 실사화다. 맞죠? 누가 봐도 피부 맞잖아. 쌤 손등입니다. 되겠어요? 여기에 이거 뭐죠? 그렇지. 그냥 혈관이. 봐봐 이거 이제 다 알아본단 말이야. 이거 혈관입니다. 맞죠? 누가 봐도 혈관이야. 맞지? 자. 장벽 방어예요. 병원체 못 들어오고 있어. 근데 누가 쌤 손등에다가 칼로 찍었어요. 뭐가 생겼죠? 상처가 생겼어. 맞지?
그러면 이 장벽 방어가 뚫린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틈으로 이제 누가 들어오죠? 그렇지. 세균뿐만 아니고 병원체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 바이러스도 있고 뭐 많죠. 이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맞죠? 아, 병원체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 상처를 통해서. 맞나? 그러면 이제 병원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병원체가 이제 혈관을 타고 흐르면 문제가 생기겠죠. 병에 걸린단 말이야. 자, 이때 이 혈관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장도 있지만 혈구도 있어요. 혈구의 성분에는 뭐가 있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라는 게 있거든. 혈소판은 이제 여러분들 피의 응고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의미를 갖진 않고요.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담당합니다. 맞죠? 여기서 이제 병원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 약간 이거는 좀 사회적인 좀 상식이기도 한데, 누가 역할을 하겠어요? 여기서는 백혈구가 역할을 합니다. 알아들었어? 자, 먼저 어떤 백혈구가 먼저 등장을 하냐면, 이게 이제 백혈구야. 그래서 흰색으로 그렸어요. 백혈구. 근데 백혈구도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거든요. 맞지?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내 이름 뭐야? 김민규잖아. 맞죠? 이 백혈구도 이름이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비만세포예요. 참고로 그 비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죠? 왜 웃어요? 얘 이름은 비만세포야. 맞나? 안 보여? 이름이? 준하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 비만세포. 쌤 말로 해줄게. 알았지? 비만세포라는 백혈구가 먼저 뭐를 인식하냐면 병원체를 인식해요. 야, 이 김민규 여기 상처 났다. 병원체 지금 여기 들어왔다. 비만세포가 병원체를 인식을 합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 비만세포가 뭘 하냐면 어떤 물질을 분비를 해요. 이렇게. 자, 이 물질이 뭐냐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입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되겠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히스타민. 자, 첫 번째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비만세포가 뭐를 인식해? 병원체를 인식해. 병원체를 인식해서 뭐를 분비한다?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되겠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을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자, 다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따라왔죠? 쌤, 그럼 히스타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이 히스타민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상처 부위 주변에 요 혈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이렇게 확장됩니다. 맞나? 그러면 상처 부위 주변에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이 확장됐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피의 양이 어떻게 되죠? 많아져요. 여기에 물량이 많아지는 거야. 맞죠? 여기에 이제 물이 많아지면은 뭐가 생기냐면 요 상처 부위가 물이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상처 부위가 오돌토돌해져요. 맞나? 여러분들 칼에 베어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은 상처 부위에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죠. 상처 부위가 막 빨개지잖아요. 맞지? 그게 왜 그러냐면 히스타민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서 빨개지는 거야. 맞죠? 그게 염증 반응입니다. 알아들었어? 두 번째, 히스타민이 무슨 역할을 한다? 모세혈관을 확장해요. 모세혈관을 확장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다? 염증 반응이라는 거야. 히스타민이 뭘 일으킨다?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왜 혈관이 확장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여기에 흐르는 피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피가 많으니까 다른 백혈구나 다른 적혈구도 많이 흐를 거 아니야. 맞죠?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백혈구가 또 등장해. 자, 이 백혈구야. 또 다른 종류의 백혈구입니다. 자, 이 친구 이름은 뭐냐면 얘 이름은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
근데 이게 이제 한자거든요. 대식 많이 먹는다라는 거야, 맞죠? 좀 이름이 좀 이상하지? 얘는 비만세포고 얘는 대식세포야. 이름 왜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계정에서는 순우리말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큰 포식세포라고 합니다. 맞죠? 이게 대식세포인데 큰 포식세포라고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계정 들어오면서 전부 순우리말로 됐죠. 큰 포식세포 되겠나? 아,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순우리말로 할 거면 다 순우리말로 하던가. 포식은 한자죠. 큰만 대에서 큰만 바뀐 거야, 맞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뭐 대식세포, 큰 포식세포 다 똑같은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대식세포의 역할이 뭐냐면 말 그대로 대식가예요. 이 병원체를 어떻게 하겠어? 잡아 먹는 겁니다. 이게 백혈구 대식세포의 역할이야. 대식세포가 뭐 한다? 병원체를 잡아먹어. 병원체를 잡아먹는 걸 우리는 무슨 작용? 그렇지,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잡아먹는 것이죠.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나? 이게 일반적인 대응 방식인 염증 반응과 식세포 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울 거는 딱 네모 쳐놨어요.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가 상처 부위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히스타민이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그 혈관이 확장돼서 피가 많아지면은 많은 양의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다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필 이렇게 들어온 병원체가 막강한 녀석이었던 거야. 너무 세. 이게 선천면역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다 보니까 특정 병원체를 죽이는데 특화되어 있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다 보니까 약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약한 병원체는 잘 잡아먹는데 조금 이제 강하거나 양이 많거나 이러면은 이 식세포 작용으로도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야. 맞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가 걸려? 병에 걸리는 겁니다. 맞죠? 이걸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병에 걸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후천 면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후천 면역을 설명하기 전에 뭘 좀 해볼 거냐면 이 후천 면역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 정리를 조금만 할게요. 이거 좀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원과 항체입니다. 항원, 항체. 되겠어? 항원이 뭐고 항체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병원체잖아, 맞지? 병원체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죠? 병원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 이런 뜻이야, 맞죠? 병원, 병의 원인이 되는 이런 거야, 맞죠? 나쁜 거죠? 항원이 뭐냐면 병원체야. 항이 뭐냐면요, 우리 몸이 이렇게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 병원체를 저항하잖아요, 맞지? 저항하다 할 때 항자거든요. 그러면 저항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니까 뭐야? 병원체예요, 항원은. 되겠지? 얘는 병원체야. 자, 항체는 뭐냐면 저항의 본체란 뜻이에요. 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면역 단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근데 항원이 병원치가 아니라 먼지나 뭐 알러지 같은 거 유발하는 애들도 항원이에요? 네, 그거 다 항원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병원체라고 하면 좀 설명이 빈약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알았지? 항체는 우리 몸이 저항의 본체라고 해서 이제 면역 단백질인데 항체의 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항체를 쌤이 그려드릴게. 항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 Y자 형태로 생겼거든요. 좀 쌤이 확대해서 그린 거야, 이게.
요렇게 생겼다라고 그릴게요. 되겠어? Y자 형태로 생겼는데, 자, 항체는 딱 말씀드릴게요. 특이적 방어작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병원체에 대응을 하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병이지? 감기가 들어왔다 해봅시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맞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가 만들어져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 그러면 독감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병원체마다 항체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병원체마다 항체의 모양이 다 어떻다? 다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여기가 이 모양이 중요한데 여기는 독감만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되겠나? 다른 항체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Y자 형태인데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겠어? 에이즈 바이러스만 붙을 수 있는 항체 뭐 이런 식으로. 맞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 달라요.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병원체의 종류마다 모양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해서 가변부라고 부르고요. 가변부라고 부르고 여기 몸체 부분 있죠? 여기는 Y자 형태의 이 막대기를 담당하는 이 부분은 모든 항체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여기를 불변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변부가 뭐냐면 병원체마다 모양을 다르게 만드는 부분. 여기는 이제 항체의 몸 부분이라서 불변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요즘 디테일하게 여기 쌤이 좀 적어드렸습니다. 따라왔습니까? 오케이, 요게 항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뭐가 있냐? 림프구가 있어요. 림프구. 자, 림프구는 여러분들 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얘는 백혈구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요런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근데 백혈구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 있게 좀 설명하라면은 백혈구 사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백혈구의 한 종류인데 백혈구를 조금 더 성숙하게 시켜놓은 거야. 성숙한 백혈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림프구의 종류에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T 림프구랑 B 림프구가 있어. B 림프구. 되겠나? T 림프구, B 림프구 두 종류가 있다. 알았죠? 자, 이 두 종류의 림프구가 이제 여러분들 후천 면역에서 쓰일 거거든요.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얘네 둘의 차이점을 좀 이해할 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둘은 만들어지는 곳하고 성숙해지는 곳이 달라요. 자, 다 들어갑니다. 피, 그러니까 백혈구든 적혈구든 얘는 피죠. 피는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다시, 피는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되겠어? 피는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골수. 여러분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전부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쌤 이거 좀 쉽게 배우는 거 알려줄까? 자, 유림이 혈액형 뭐죠? A, B형이야? 준서 혈액형 뭐죠? 근데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약간 이거 생각 안 하면 이제 모르는 B형인가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선생님 혈액형 이제 A형이거든요. 유연이 뭔데요? A형이야? 우리 같네요. 어쩐지 좀 잘 통했어,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 자, 선생님이 A형인 이유는 뭐냐면 나의 골수에서 만드는 피가 A형이기 때문이에요. 맞나? 근데 이제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골수에 암이 생기면 이제 골수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병의 명칭이 뭔지 아시는 분? 혈액암. 맞는데 백혈병이에요. 이게 이제 백혈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골수에 암이 생기는 걸 백혈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나? 이게 백혈병에 걸렸을 때 뭐 이 암세포만 걷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참 힘들어.
이 수술도 힘들고 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치료법이 또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뭐가 있냐면 골수에 암이 생겼으니까 이 골수를 싹 제거를 한 다음에 본인과 체질이 맞는 사람을 찾아요. 체질이 뭐 99% 이상 동일한 사람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의 골수를 뭐 하는 그 수술이 있다? 골수를 이식하는 수술이 있어요. 되겠어? 골수 이식 수술이에요. 보통은 본인의 이제 친지들, 뭐 쌤의 아들 없지만 맞죠? 쌤의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맞죠? 이런 식으로 본인과 체질이 비슷할 것 같은 사람은 검사를 일단은 하죠. 뭔데 꼭 친지가 아니어도 돼. 생판 모르는 남이 나랑 체질이 또 같을 수도 있거든요. 맞지? 그렇다라고 할 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백혈병에 슬픈데 내가 백혈병에 걸렸어. 그래서 골수에 암이 생긴 거야. 맞죠? 치료가 어렵대요. 아, 민규 씨 이제 그 골수 이식 수술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했어. 이제 유림이한테 이제 헬프를 외쳤죠.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쌤과 체질 검사를 했는데 99% 일치한대. 와, 쌤을 위해 골수 이식 해줄 수 있나요? 못 해준대요. 맞죠? 그래서 준수한테 해줄 수 있다라고 합시다. 알았죠?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리미의 골수를 해가지고 일부를 이제 해가지고 쌤 골수에다 이식 수술을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쌤은 이제 더 이상 A형이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 혈액형이 바뀝니다. 모든 혈액 골수들은 다 바꾼다. 그렇죠. 골수는 이게 또 줄기세포의 종류다 보니까 조금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이제 되는 걸로 쌤은 알고 있어요. 뭐 쌤이 의료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신기하죠? 그럼 쌤은 이제 그때부터 무슨 형으로 살아가는 거야? AB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외우면은 피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얘네들이 이제 성숙하는 곳이 달라요. 만들어지기로는 골수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성숙을 하느냐라고 하면 B림프구는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합니다. 알았어? 골수가 영어로 뭐죠? 골수 본 메로우죠. 들어봤나? 이거 쌤 먹방 유튜브 보면은 먹방 유튜브 혹시 가끔 봅니까, 여러분들? 한때 뭐 먹방이 좀 유행했었어? 소 골수 먹방 혹시 보신 분? 이게 뭐 천년 버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만 맞죠? 소 뼈에 보면은 이렇게 뼈가 있으면은 여기 소뼈 중간에 이제 요거를 구우면은 본 메로우가 이제 여기가 녹아가지고 소 골수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는 영상 쌤 본 적 있는데 혹시 본 적 있나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아마 찾아보면 나올걸? 이거 보면은 이제 거기 제목에 보면 이렇게 언급돼 있어요. 본 메로우 먹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골수 먹방입니다. 골수 먹방. 그렇죠? 그러니까 왜 B림프군지 알겠죠? 얘가 성숙하는 곳이 어디다? 골수니까 B림프구야. 되겠어? 자, 그러면 얘는 왜 T림프구냐? 얘는 어디서 성숙하냐? 가슴샘에서 성숙합니다. 가슴샘. 그러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성숙하는 곳이 가슴샘이에요. 가슴샘이 영어로 뭐냐면 자, 어떻게 읽죠? 다이머스. 오케이? 다이머스라고 읽고 얘도 요 첫 글자를 따서 무슨 림프구? T림프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니? 왜요? 봤어? 소골수 먹방 보셨나 보네요. 아무튼 요게 림프구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게 각각 어디에 쓰이냐면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에 쓰여요. 얘가 이제 T림프가 쓰입니다.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B림프구는 어디 쓰이냐면 체액성 면역에 쓰여요. 요게 B림프구야. B림프구는 체액성 면역에 쓰인다. 이 친구는 체액성 면역에 쓰입니다. 요게 후청성 면역에 쓰이는 두 가지 림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아들었죠? 자, 요 정도 일단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어서 후천 면역 조금 설명해 볼게요. 되겠지? 자, 봅시다. 후천 면역이야. 후천 면역. 오케이, 여기다 좀 적을게요. 후천 면역. 다른 말로는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이제 쓰이는 환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자, 대식세포가 끝까지 저항을 하죠.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를 하나하나씩 잡아 먹었어. 맞지? 근데 얘의 능력으로는 무리인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제 대식세포가 헬프미를 외쳐요. SOS를 친단 말이야. 이거 안 되겠다. 큰형님을 좀 불러와야겠다.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거든요. 병원체가 세면은. 자, 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뭐라고? 얘 뭐라고? 대식세포야. 보이나? 대식세포예요. 얘가 뭐를 들고 오냐면 요렇게 병원체를 하나 잡아먹죠. 맞나? 병원체를 들고 와요. 요게 이제 병원체야. 우리 좀 고급 있읍시다. 항원입니다. 항원. 되겠어? 대식세포가 항원을 먹은 채로 누굴 만나러 오느냐? 약간 이제 그 통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야. 얘 이름이 뭐냐면 보조 T 림프구예요. 보조 T 림프구. 그러니까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보조 T 림프구. 얘가 요 항원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긴다. 뭐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면역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대식세포가 본인이 죽인 항원을 이렇게 물고 와가지고 보조 T림프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요. 야, 이런 병원체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러면 보조 T림프구가 이 병원체 항원을 인식을 하죠. 오케이. 아우가 요런 병원체를 만났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 있어.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하고 보조 T림프구가 그 항원을 인식하는 작용은 뭐냐면 항원 제시 인식 반응이라고 해요. 되겠나? 대식세포가 본인이 처리한 항원을 들고 와서 보조 T림프구한테 제시를 하면은 보조 T림프구가 그 항원을 인식을 합니다. 되겠어? 자, 이게 제시지 제시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보조 T림프가 오케이, 이런 병원체가 들어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제 큰형님 모시고 올게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는 세포성 면역이고요. 하나는 체액성 면역입니다. 자, 세포성 면역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세포성 면역은 뭐냐면 보조 T림프가 누군가를 깨워. 누굴 깨우느냐? 더 커다란, 얘 이름이 좀 독특해요. 세포 독성 T림프구야. 드디어 등장하죠. T림프구가. 맞나? 얘는 보조 T림프구. 얘 이름은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합니다. 되겠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항원을 인식하고 이 친구가 이 T림프구를 활성화시켜요. 보조 T림프구가 무슨 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되겠어?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큰형님이 이제 잠에서 깨죠. 여러분들. 오케이. 병원체가 들어왔구나.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네. 이러면서 이 형님이 이제 뒤늦게 이제 출동을 하는 거예요. 후천 면역이니까. 그렇죠? 자, 얘의 역할은 뭐냐? 잘 봐.
자, 아까 전에 저 그림을 똑같이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상처 부위가 생겨서 병원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맞죠? 들어오면 이 병원체들은요 주로 어디에 머무냐면 혈관에도 병원체가 많이 머무르고요. 되겠나?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병원체가 분명히 이제 혈관에도 타고 흐르겠지만 혈관 주변에 세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야. 이게 세포들이 병원체에 감염되면은 세포 괴사 뭐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병원체는 혈관에도 흐르지만은 주변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감염시키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이 세포 죽이자 이러면서 여기 세포, 여기 세포, 여기 세포, 여기 세포 막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역할은 뭐냐면 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쭉 흘러서 상처 부위로 와. 그러면 얘는 혈관에 흐르는 병원체는 관심이 없어요. 얘는 흐르든 말든 상관이 없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 방문을 해요. 이제 감염된 세포를 찾아다니는 거야. 똑똑똑, 너 감염됐어? 예, 감염됐어요. 이러면은 가차없죠. 죽여버려요. 되겠니? 너 감염됐어? 감염 안 됐어? 오케이, 패스. 감염됐어? 오케이, 죽여버려. 얘 역할이 뭐겠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무슨 면역이야? 세포성 면역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 이 친구의 역할은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감염된 세포 사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세포성 면역이고요. 그러면 쌤, 혈관에 흐르는 병원체는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인 거야. 맞죠? 몸에 이제 액성으로 있는, 그러니까 혈관에 흐르는 병원체를 처리하는 게 얘인데,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보조 T림프가 또 다른 큰형님을 깨워요. 큰형님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얘 이름이 뭐냐면요. 뭐겠어? B림프구야. 되겠니? B림프구는 우리 몸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가 보조 T림프구가 어떤 항원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얘가 이름이 바뀌어요. 잘 봐. 형질세포라는 이름의 세포로 바뀝니다. 되겠니? 형질세포. 되겠어?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질세포고요. 하나는 기억세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익숙하죠? 기억세포. 자, 형질세포는 뭐 보통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주거든요. 이렇게 많이 그려주는데 이게 이제 얘의 역할이 뭐냐면 이 친구의 역할은 항체 생산입니다. 항체 생산. 그러니까 뭘 생산한다? 얘를 생산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왜 어떤 항체? 이 병원체에 맞는 항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되겠나? 그리고 이 형제세포는요. 굉장히 좀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항체를 만들어요. 알겠어? 밤낮 가릴 것 없이 24시간 항체를 만들어. 그리고 어느 정도 항체를 만들면은 나의 역할을 다 했다 이러면서 본인은 죽어요. 그리고 이 항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형질세포가 항체 생산을 끝내죠. 그러면 일로 와. 형질세포가 이렇게 딱 오죠. 형질세포야. 병원체를 맞닥뜨리지. 맞나? 그러면 본인이 만든 항체를 어떻게 하냐면 약간 여러분들 그 모기 죽일 때 F킬러 뿌리는 거 알죠? F킬러 딱 뿌리면 어떻게 돼? 칙 하면서 분사되잖아. 맞죠? 얘가 딱 그 모양새로 나가요. 칙 하면은 항체를 이렇게 발사해요. 항체를 이렇게 분사를 시켜. 맞나? 그러면 이 항체가 어떻게 되냐면 항체 쌤 보라색으로 그려드릴게. 이 Y자 모양의 항체가 이 병원체를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 병원체가 있으면은 이게 Y자 모양의 항체가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서 뭘 하냐면 이 병원체를 하나하나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싸그리 뭉쳐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막강한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병원체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여기도 붙고 하면서 서로 막 엉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싸그리 몰살시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야. 요게 이제 항체 생산을 하는 형제세포입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얘 역할은 뭘까? 자, 얘 이름을 봐봐. 무슨 세포야? 기억세포죠. 이거 무슨 뭘까?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텐데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 병원에 뭐 맞으러 갔어요? 백신 맞으러 갔죠. 맞나? 아닌가? 아닌가요? 뭐 독감 유행할 때 백신 맞으러 가잖아요. 맞지? 그게 뭐냐면 백신이 성분이 뭐냐면 약한 병원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체를 일부러 내 몸에 넣어서 미리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맞아?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 병원체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맞죠? 이게 이제 백신의 원리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다음에 똑같은 병원체가 한 번 더 들어왔을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로 이제 변해요. 이거를 분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2차 면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2차 면역 반응. 되겠나? 자, 이게 뭐냐면 한 번 겪었던 병원체를 또 겪으면 2차 면역 반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몸에는 미리 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똑같은 병원체가 한 번 더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분화가 일어나는 거야. 맞지? 이렇게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형질세포는 본인의 쓰임새를 다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진 않고요.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뉘는 거고 기억세포는 병원체가 다시 재방문했을 때 이제 형질세포 쪽으로 분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방향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겁니다. 보이나? 알겠죠? 요건 틀린 거야.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잘 봐. 쌤이 여기 그려줄게. 여기 이제 시간축이고 여기가 항체의 양이라고 할게요. 맞나? 잘 봐.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맞지? 자,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병원체가 침입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를 항원의 1차 침입이라고 할게요. 되겠어? 1차 침입이야. 자, 봐봐. 항원이 처음 침입했어. 내가 처음 겪어보는 병원체야.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어때? 오래 걸리죠. 이게 왜 그래? 항원이 처음 들어오면 요거 겪고 요거 겪은 다음에 못 맞겠으니까 얘가 요거 한 다음에 얘가 이거 하고 이게 이렇게 변한 다음에 얘가 또 항체를 만들어야 돼. 맞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병원체가 처음 들어오면. 그리고 항체가 찔끔 만들어졌죠. 맞나?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2차 침입입니다. 자, 이때는 어때? 2차 침입하자마자 항체가 바로 만들어지죠. 이건 왜 그래? 이 시기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로 바뀌어서 항체를 바로 생산해.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생산되는 양도 어때요? 처음보다 많아지죠. 철저하게 막아낸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가 몇 차 침입? 그렇지. 3차 침입이 되는 거야. 3차 침입 때도 어때? 더 확실하게 양 많이 해서 만들어내죠. 막아내지. 맞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 좀 구분합시다. 여기서 요까지를 1차 면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했어? 1차 면역 반응. 여기서 이까지는 몇 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되겠어? 2차 면역 반응. 여기서 이까지를 몇 차 면역 반응? 3차 면역 반응은 없어요. 이것도 2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체가 침입한 횟수로 차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겪어. 그러면 1차 면역 반응이고요. 한 번 겪었던 걸 또 겪어. 그러면 전부 다 2차 면역 반응이야. 알았지? 이해했어? 2차 면역 반응이야. 되겠어? 요렇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이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바뀐 거고요. 여기는 뭐가 형질세포로 바뀐 거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뀐 거야. 알아들었죠?
이게 이제 1차 면역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체가 조금 만들어져. 2차 면역 반응은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요런 차이점이 있겠죠.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좋아요. 이해했나? 좋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지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지? 얘들아,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예, 좀 이거 한 김에 마무리를 좀 지읍시다. 요거 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쌤 적어줄게. 이거 아마 책이 없을 건데 아마 내신으로 나올 것 같아. 자, 면역 관련 질병이 있습니다. 면역 관련 질병. 세 가지를 조금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심각한 순서대로 좀 적어줄게. 덜 심각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첫 번째, 알레르기입니다. 두 번째,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세 번째, 후천석 면역 결핍증. 에이즈입니다. 그렇지, 에이즈. HIV 맞아요. HIV도 맞고 그거 이제 병 이름이 에이즈입니다. HIV는 바이러스 이름이고요. 질병 이름은 에이즈예요. 에이즈. 되겠나? AIDS.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알레르기가 왜 면역 관련 질병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알레르기 있는 사람? 제욱이 무슨 알레르기 있죠? 꽃가루 알레르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기생충 보면 무슨 알레르기 있죠? 복숭아 알레르기 있잖아, 맞지? 알레르기가 뭐냐면 병원체가 아닌데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꽃가루가 내 몸에 들어오면 꽃가루가 병원체가 아니잖아요, 맞지? 근데 우리 몸은 야, 이거 병원체 같은데? 야, 면역 반응 일으켜 해가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이 보통 이 염증 반응이랑 비슷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병원체가 아닌 걸 병원체로 인식하는 거야. 꽃가루 알레르기, 뭐 복숭아 알레르기, 갑각류 알레르기, 뭐 고양이 털 알레르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쌤은 없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병원체가 아닌 걸 병원체로 인식하는 거고, 보통 이 알레르기는 다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뭐예요? 항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히스타민이야. 비만 세포가 분비한 히스타민이에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들러오면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알레르기 치료제의 이름이 뭐냐면 그렇지. 항히스타민제예요.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합니다. 되겠나? 요걸로 주로 치료를 하죠. 자, 자가 면역 질환은 얘보다 좀 더 심각해요. 얘는 병원체가 아닌 걸 병원체로 인식하잖아, 맞지? 근데 얘는 뭐냐면 내 세포인데 병원체로 인식하는 거야. 뭐가 있냐?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어요. 류머티즘 관절염. 이건 뭐냐면 무릎 연골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릎 연골도 내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뭐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이 무릎 연골 세포를 얘는 내 거 아닌데 이거 병원체인데 항원인데 하면서 뭐 해요?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무릎 연골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 닳아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연골이 없으면은 이게 뼈끼리 이제 마찰이 일어날 때 굉장한 고통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류머티즘 관절염 이제 좀 말기가 되면은 제대로 서 있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펴거나 이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인 이유 알겠죠? 내 거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질병이야.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자, 요건 좀 더 심각한 병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HIV는 휴먼 이뮨 바이러스예요. 되겠나?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이뮨이 면역이지 바이러스, 휴먼 이뮨 바이러스인데 왜 휴먼이 들어가냐? 사람만 걸려요. 원숭이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HIV 바이러스를 들고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이제 영상에 담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이제 뭐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그 성적으로 열려 있는 나라에서는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이랑 관계를 했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짐승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이 바이러스를 들고 있어도 증상이 안 나타나. 근데 사람은 이 바이러스를 들고 있으면은 잠복기를 거치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질병에 걸리면은 좀 위험해요. 이거는 어떤 질병이냐면 자, 이게 중요해. 자,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숙주를 알아줘야 돼요. 숙주. 이 바이러스는 항상 여러분들 혼자서 못 살아가지. 숙주세포가 있어야 돼. 맞지? 어떤 숙주세포를 사용을 하냐면 자, 이걸 외워야 됩니다. 누구를 숙주로 삼을 것 같아? 잘 봐요. 얘를 숙주로 삼습니다. 지금 적힌 거 이해되나? 보조 T 림프구를 숙주로 삼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보조 T 림프구는요, 대식세포로부터 항원을 받아서 얘 역할이 뭐야? 얘도 활성화시키고 얘도 활성화시킨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가 보조 T 림프구를 숙주로 삼았다가 보조 T 림프구의 양을 점점 줄여나가면 이것도 안 일어나고 요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인즉슨 뭐가 되냐면 이게 멈춰버려요. 후천적 면역이 아예 결핍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에이즈 환자, 말기 환자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 그렇지. 무균실에서 살아야 돼요. 이 공기 중에 수많은 병원체들이 살짝만 들어와도 심각한 질병에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에이즈 환자들은 전부 다 무균실에서 격리돼서 살고 있죠. 그렇죠? 이 이제 그래프 문제로 낸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잘 봐. HIV 바이러스 수가 증가를 하면 반대로 보조 T 림프구의 수는 감소합니다. 그렇죠? 이해했어? 보조 T 림프구의 수는 감소해요. 맞죠? 그러면 이제 보조 T 림프가 거의 없으면 이 시기가 이제 에이즈 말기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 뭐야? 이게 없어지니까 얘랑 얘가 어떻게 되죠? 안 일어나죠. 멈추지. 그러면 아무런 병원체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거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이걸로 우리가 모든 병원체를 이겨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후천적 면역결핍증이라고 부릅니다. 알아들었죠? 요까지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쌤이 이어서 그 혈액형, ABO식 혈액형까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남은 거 하나가 뭐 그렇게 내용이 많은 건 아니어서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자, 뭐냐면 ABO식 혈액형과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혈액형이죠. RH 혈액형입니다. 들어봤나?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RH 플러스일 거예요. 혹시 본인이 RH 마이너스다. RH 마이너스인 사람은 본인이 RH 마이너스인 줄 알거든요. 왜냐면 RH 마이너스는 함부로 수혈받으면은 목숨을 잃기 때문에 알아요. 아마 잘 모르면 여러분들은 전부 RH 플러스일 겁니다. RH 마이너스는 드물죠. 자, 갑시다. 자, 먼저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았죠? 자, ABO식 혈액형은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익숙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혈액형이야. 맞죠? 한번 물어보자. A형, 헌주, 유연이, B형, 준서, 유림이 B형이야? B형 같아요. 준서는 B형 같진 않아. B형 고지는데. 아, 그런가? 제가 명함 보고 B형 같다고 말했거든요. B형 맞아요. O형, 유진이 O형, 준아 O형. 그 다음에 AB형. 오, AB형이 좀 드물거든요. 근데 두 명이나 있네. 성민이 AB형인가요? 오, 유림이 AB형 맞죠? AB형이 딱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타적인 혈액형은 아닙니다. 맞죠? O형 다시. O형이 참 이타적인 혈액형이죠. 그렇죠? 혹시 삐진 거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제 혈액형을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혈액형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A형 있고요. B형 있고요.
C형 없죠? AB형 있고요. O형 있습니다. 맞나요? 또 이제 쌤 그런 거 봤어. 개그맨들 모여서 이렇게 유튜버 같은 거 하면 무슨 형이세요? 이러면은 평범하게 A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개그맨들 사이에서 또 실망하더라고. 무슨 형이세요? 이러면은 뭐 있죠? 인형. 삼각형, 그렇지. 삼각형. 삼각형. 인형입니다. 이러던가 맞죠? 맞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되는. 또 뭐 있을까? 형으로 끝나는 교수형, 사형. 미안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혈액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발 넣으시고 응집원이라는 게 있고요. 응집소라는 게 있어요. 맞나?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면역 파트에서 다뤘던 항원, 항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아요. 얘가 항원, 얘가 항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자, 좀 적어 드릴게요. 응집원은요.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적혈구 표면에 존재합니다. 되겠어?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고요. 여러분들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한다 했잖아. 맞지? 우리 몸에는 적혈구 양이 많을까 적을까? 많겠죠. 많을 수밖에 없어. 얘는 대량으로 존재합니다. 알아들었나? 자, 근데 응집소는 어디냐면 응집소는 얘는 여러분들 피를 두 개로 나누면 혈구와 혈장으로 나눈다. 맞죠? 응집소는 혈장이 있어요. 얘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혈장에 존재하고요. 이 친구 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 소량 존재합니다. 알아들었나? 자, 가봅시다. 지금 그림 좀 그려드릴게요.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니까 쌤이 친절하게 적혈구를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죠, 적혈구? 거의 뭐 이 실사예요. 이렇게 생겼어, 진짜로. 똑같죠? 자, A형은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생긴 응집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뭐냐? 응집원 A입니다. 응집원 A가 있으니까 A형이야. 알아들었죠? B형은 어떻게 생긴 게 있냐면 이렇게 생긴 응집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얘 이름은 뭐냐면 응집원 뭐겠어요? 그렇지, B입니다. 그러면 딱 느낌 오죠? A, B형은 뭐가 있겠어? 그렇지, 둘 다 있는 거야.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겁니다. 되겠나? 얘는 응집원 A도 있고 B도 있다. 되겠죠? 자, 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 그러니까 O형입니다. 되겠나요? 요렇게 있고요. 자, 응집소를 갑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A는 알파랑 만나면 응집해요. A랑 알파가 짝이 맞는 거야. 맞죠? P가 응집하면은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피가 이렇게 온몸을 흘러야 살지. 쌤이 A형이야. 내 몸에 응집소 알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피가 응집돼 버리지. 그러면 피가 흘러 안 흘러? 죽겠죠. 맞나? 자, 그러면 A형은 응집소 알파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A형은 뭘 들고 있어야 될까? 응집소 베타를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B형과 베타가 만나면 응집해요. 즉 무슨 뜻이냐? A형은 뭐죠 이거? 응집소 베타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나? 되겠어? 자, B형은요. 응집소 뭘 들고 있을까요? 알파를 들고 있겠죠. 이게 또 쌤의 디테일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디테일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안 느껴져? 디테일 느껴지죠?
여기 이 각진이 보세요 이거. 이거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각도까지 맞췄어요. 이거 어때? 딱 맞아 떨어지죠, 맞지? 이해했어? 이 디테일이죠,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응집소 알파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A형과 B형은 어때? 서로 상극이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은 죽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야, 맞죠?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얘는요. AB형은 응집소가 뭐가 있을까요? 응집소가 없어요, 맞죠? 얘는 응집소가 있으면 큰일 나. 응집원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응집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응집소가 없다, 맞죠? 자, O형은 응집소 뭐가 있을까? 다 있어요. 얘는 베타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알파도 있다. 괜찮습니까? 쌤 그림 보여? 얘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다 있다.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따라왔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게 수혈 관계입니다. 맞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죽기 전에 과다출혈로 죽기 전에 발음 지적하셨나요 혹시? 다른 과다출혈로 죽기 전에 나한테 줄 수 있는 피를 알아야겠죠, 맞지? 자, 한번 봅시다. 무슨 혈액형이 있냐면은 A형과 A형이 있고, AB형과 AB형이 있고, 그 다음에 B형과 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O형과 O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하게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같은 혈액형끼리는 자유자재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야. 같은 혈액형끼리는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O형이 A형한테 줘도 될까요? 한번 봐봐. O형 P가 여기 있어, 맞지? 얘가 A형한테 들어가면은 무슨 문제점이 생기죠? 응집소 알파랑 응집원 A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응집이 되겠죠. 응집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쌤, 그러면 수혈이 안 되네요? 자, 근데 잘 봐.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는 응집원의 양이 어때? 대량이야. 응집소의 양은 어때? 소량이에요. 그러면 이 피가, O형 피가 A형에 들어갈 때 얘 응집소 알파의 양은 아주 조금 들어가요. 맞지? 그러니까 수혈이 되긴 돼. 많은 양은 안 되고 일부 수혈은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전쟁 상황이야. 쌤이 날아오는 포탄에 맞았어요. 피가 쫙 나오고 있어. 과다출혈로 죽기 직전이야. 근데 이제 아까 O형 누구죠? 유준이밖에 없나? 준하도 O형인가요? 아무튼 뭐 쌤이랑 둘이랑 이제 전쟁 상황에 고립이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과다출혈로 죽고 있잖아. 맞지? 주변에 A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급한 대로 O형이라도 수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A형이 있으면 A형 받으면 되지만 A형이 없으면 급한 대로 O형 P도 수혈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 소량 수혈 가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반대로 A형은 B형한테 수혈이 돼 안 돼? A형은 O형한테 수혈 돼 안 돼? 봐봐. A형 P가 O형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응집원 A가 대량으로 들어가죠. 맞지? 응집원 A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러면 얘는 조금만 넣어줘도 이 친구 량이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 P가 다 응집돼 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응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수혈이 안 된다고. 응집이 되니까. 맞죠? 네. 수혈이 안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가는 거야. 자, O형은 B형한테 수혈 돼 안 돼? 되겠죠? 소량 수혈 가능합니다. 자, B형은 O형한테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응집원 B가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응집소 베타랑 응집이 돼버려. 맞지? 안 돼요. 자, O형은 AB형한테 수혈 돼 안 돼?
얘가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럼 이거는 소량이 들어가는 거니까 되겠죠? 이해했어? 요거는 된다. 근데 AB형이 O형한테는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이해되겠나?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O형은 참 이타적인 혈액형이죠. 여러분들 아주 이타적인 사람들이야. 맞죠? 다 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맞죠?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볼까? A형은 AB형한테 돼, 안 돼? 한번 생각해봐. A형 B를 AB형한테 넣으면 어떻게 되죠? 되죠? 응집소 베타가 소량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요거는 소량 수혈 가능합니다. 맞나? 근데 AB형이 A형한테는 돼, 안 돼? 생각해봐. AB형이 A형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 응집원 B가 대량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응집돼 버리니까 못 버티는 거야. 그죠? 안 돼. 같은 원리로 B형은 AB형한테 돼, 안 돼? 되죠. 소량 되고. AB형은 B형한테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AB형은 뭐죠? 받기는 다 받아요. A형한테도 받고 B형한테도 받고 같은 AB형한테도 받고 O형한테도 받아요. 맞지? 주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AB형은 줘. 우리끼리만 이제 자기들끼리만 챙기죠. 그렇죠? A형도 못 주고 B형도 못 주고 O형도 못 줍니다. 괜찮나요? 요 수열 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되겠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용어를 좀 살펴볼게요. 요번에 배워야 될 용어, 요거 좀 중요해요. 항A 혈청이라는 게 있고, 요거 진짜 중요하거든. 항B 혈청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게 뭐냐? 자, 설명할게요. 이 혈청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혈장이 혈청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혈장이 혈청이야. 되겠어? 자,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잘 외우다가 시험 때 이제 좀 시간 지나면 까먹거든. 쌤이 절대 안 까먹게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항A 혈청이 뭐냐? 자, 대답해봐. 혈장에 들어있는 게 응집원이야, 응집소야? 응집소야, 맞지? 그러면 알파 아니면 베타가 있다는 뜻이에요. 항A라는 말은 뭐냐? A형에 저항하는 혈청이라는 뜻이에요. 맞나? 그러니까 이게 단어 자체를 잘 보세요. A형이랑 응집하는 혈청이라는 뜻이에요. 되겠어? A형에 저항하는 혈청이라는 뜻이야. A는 누구랑 만나서 응집해요? 알파야. 얘는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혈청입니다. 있는 혈청. 이거 이해되겠어? A형에 저항하는 혈청 이런 뜻입니다. 알아들었지? 그러면 똑같이 항B 혈청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B형에 저항하는 혈청이야. 이미 이 단어 뜻에 담겨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B형에 저항하는 혈청 뭐예요? 그렇지. 응집소 베타가 있는 혈청입니다.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응집을 한다. 맞나? 응집을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요 혈액형 가능한 혈액형 뭐 있지? 항A 혈청에 응집을 한다. 무슨 혈액형이 있을까요? A형과 AB형이 있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야 돼. 맞지? 응집 안 한다. B형과 O형이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항B 혈청에 응집한다. 그렇지. B형과 AB형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응집 안 한다. 그렇지. A형, O형이 있는 거야. 되겠어? 되겠나요? 요렇게 됩니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좋아요. 요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딱 더 하면 됩니다. RH 혈액형입니다. 되겠어? RH 혈액형. 자, RH 혈액형은 이게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면 붉은 털 원숭이에서 최초로 발견된 거거든요. 레서스 몽키라고 해요.
오케이? 알겠죠? 레서스 몽키, 붉은 털 원숭이인데 여기서 발견된 또 다른 형태의 혈액형인데 이게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맞죠? 되겠나? 어떤 게 있냐면 RH 플러스형이랑 RH 마이너스형이 있어요. 되겠어? 알겠죠? RH 플러스가 대부분이고요. 드물게 이제 RH 마이너스형도 있긴 있어요. 맞나? 그래서 좀 귀중한 P라고 하면 어떤 P냐면 RH-5형은 정말 귀중한 P예요. RH-5형은 이제 출혈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귀한 P를 수혈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O형은 누구만 O형한테 줄 수 있죠? O형끼리만 받을 수 있지. RH-는 RH-형끼리만 또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RH-5형은 다치면 안 돼. 자, 이거는 쌤이 이제 스펠링을 몰라서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좀 웃기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들. 참. 자, 넘어갑시다. 자, 얘도 응집원이 있고 응집소가 있다. 맞나? 자, 다시 응집원은 어디 존재한다? 적혈구 표면에 존재해. 그래서 얘는 대량으로 존재하고 응집소는 어디 존재한다? 혈장에 존재해. 얘는 소량 존재합니다. 되겠어? 자, RH 응집원이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되겠어? 얘는 요렇게 생긴 적혈구 표면에 뭐 요렇게 그려볼까? 이 뭐죠? 그렇지. RH 응집 원입니다. 되겠어? 얘는 RH 응집원이 어떠니까 마이너스야? 없어서 마이너스야. 얘는 RH 응집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음소요. 되겠나? 자, 그러면 딱 대답해봐. 얘는 응집소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야지. 응집원이 있는데 응집소까지 있으면 얘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맞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응집소가 있으면 안 돼. 없어요. 되겠나? 자, 요거는요. 응집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 요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얘는 왜 없냐?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얘 없으면 얘 피를 여기 수혈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잖아. 맞지? 지금 보면 이 피는 여기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피를 여기 수혈하는 거는 아깝죠. 너무 가치가 높은 피거든요. 맞지? 너무 드문 피고 얘는 흔한 피니까. 맞죠? 근데 쌤, 얘를 여기로 수혈하는 거는 왜 문제가 생기죠? 라고 물을 수 있겠어요. 맞지? 지금 보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은 얘가 들어와도 응집이 돼, 안 돼? 안 돼야 되잖아. 맞지?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야. 얘는 원래 없어. 근데 RH 플러스 응집 원이 들어오면 생깁니다. 들어오면 그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때 항체를 만들듯이 RH 응집원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응집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겠어? 피가 응집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피를 여기 수혈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면 전부 다 RH 플러스 형이긴 할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차이점이죠. ABO식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응집소를 이미 들고 있는 채로 태어나고 얘는 살면서 이게 생길 일은 거의 없겠죠. 이게 생기면 죽어야 되니까. 맞지? 맞잖아. 요거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RH 응집원이 들어오면 그때 생긴다.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 이해되겠나요? 좋습니다. 요까지 좀 하고요.